이것은 수많은 영체험 중에서도 정말로 제일 위험하고 죽음에 직면했던 이야기이다. 실제로 영에게 죽을 뻔한 경험이다. 그러나 지금도 그 상대를 원망하거나 상대에게 분노하는 것은 아무래도 할 수가 없다. 예전에 근무했던 회사에 야마시타라는 남자가 있었다. 너무나 일을 잘하던 광고회사의 영업사원이었다. 영업 말고도 제작에 관계된 매니지먼트도 가능해서 실로 귀중한 인재였다. 그럼 그가 어째서 영세기업으로 옮겨왔는지. 이름만 대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기업이 있었는데 말이다. 그 회사는 전부 학생 동아리를 통해 성장했던 기업이었기 때문이다. 어느 나이가 차면 쉬러도 나가야 하는 시스템이 바닥에 깔려 있었다. 30대를 목전에 둔 그는 부득이하게도 퇴직할 수밖에 없었던 것. 오다가다 만나서 친해진 우리 부장과 사이가 좋았던 그는 흔쾌히 같이 일하자는 부장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리고 그것으로 나와의 인연이 살짝 이어지게 된다. 당시 사장과 정말로 의견 충돌이 많았던 나를 퇴사시키려면 그를 채용해야 한다는 조건을 사장이 부장에게 들이민 것이다. 하지만 그는 자기 대신에 누구를 자른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절대로 가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 사건이 나타내는 바로 보면 어쨌든 그는 외골수에다 올바른 사람이었다. 당시 광고업계는 솔직히 빈둥대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실로 뼈대 있고 성격도 대쪽 같은 쾌남으로 일에 대한 자세도 근면 그 자체였다. 순식간에 메인 클라이언트들에게 절대적인 신뢰를 얻은 그 덕분에 회사도 급성장을 이룬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도 한 가지 단점이 있었다. 엄청난 주당이었던 것이다. 시간관념이 거의 없다시피 한 업계라서 저녁을 먹으러 나오는 게 밤 10시가 넘을 때가 많아서 자리에 앉으면 와인 서너 병은 가볍게 해치운다. 그러고 나서 멀쩡하게 일을 다시 시작하고 남은 시간을 정리하는 것은 일상다반사였다. 솔직히 말하면 술을 못하는 나와 수석 디자이너는 조금 곤란해하긴 했었다. 하지만 일을 완벽하게 해내니 사장도 부장도 그저 바라보기만 할 뿐이었다. 잔뜩 마시고 일하고 하는 나날이 반복되고 있었다. 우리들도 조금 난처해하면서도 사장단들에게 똑 부러지고 명쾌하게 말할 수 있는 그를 신뢰하고 있었다. 나와 그는 담당 클라이언트가 달랐기 때문에 일상 업무에서는 그다지 함께 행동하는 경우는 없었지만 어느 한쪽이 극도로 바쁠 때에는 납품 같은 업무도 서로 도와주는 관계였다. 그런 나날이 수년간 계속되던 중 사장과의 대립이 심각해진 나와 제작부장 그리고 수석 디자이너가 전원 퇴사하여 독립된 길을 걷게 되었지만 그는 우리들을 계속 신뢰해 주어서 실제 제작 업무는 우리들에게 오도해주는 관계가 되었다. 사장은 싫어했지만 우리처럼 실력 좋은 팀을 쓰지 않는 게 더 이상하다며 그가 다시 사장에게 직언한다. 그리고 결제 금액도 큰 폭으로 올려주었다. 그러나 그런 날도 그리 길지는 못했다. 계기는 그의 유일한 결점이었던 술이었다. 그에게는 친구라고 불리는 카메라맨이 있었다. 카메라맨은 자신의 인맥을 항상 과시하는 조금 기분 나쁜 놈이었는데 솜씨도 확실하고 여러가지 수배력도 몸에 지니고 있었으므로 프리랜서인데도 불구하고 당연하다는 듯 야마시타의 수하처럼 회사에 나오고 있었다. 그러다 어느 여름날 밤 비극이 일어난다. 그 친구의 집에서 잔뜩 취해 욕조에 들어가려고 물을 데우던 야마시타였지만 너무 취한 나머지
욕조의 스위치를 끄는 것을 잊었다고 한다. 이상한 열기에 위화감을 느낀 야마시타는 만추의 비틀거리는 다리로 자기가 보고 오겠다며 욕실로 향한다. 부글부글 끓고 있는 욕조 속의 물. 그 안쪽에 있는 스위치에 손을 뻗는 순간 취한 그의 몸은 지옥의 불가마로 떨어지고 만다. 전신의 중화상은 생명에 지장이 있을 정도였고 연락을 받은 우리들도 모두 병원으로 달려갔는데 의외로 야마시타는 괜찮은 듯 보였다. 망했어 라고 쓴 웃음을 짓는 붕대투성이의 그였지만 그 모습에 안심된 우리들은 무슨 일 있으면 연락하라면서 그날은 모두 집으로 돌아갔다. 그랬던 그의 용태가 급변한 것은 이틀 후 아침. 위독하다는 연락을 받은 지 불과 몇 시간. 그는 숨을 거두었다. 향년 37세. 사인은 전신 화상으로 인한 급성 신부전. 그의 양치는 엄청난 고령이었고 게다가 그는 외아들이었다. 망연자실한 양친 대신 우리들이 철야부터 장례식까지 준비하고 관계된 모든 곳에 연락하고 장례식 당일에 잔무까지 마쳤다. 그의 인덕도 있어서 장례식은 놀라울 정도로 성대하게 치러졌다. 그리고 49제, 1주기, 3주기, 납골 등 기일마다 모든 동료들이 모여 성대한 공양을 올렸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사건이 일어난다. 그의 3주기가 끝난 직후 나는 새로운 일을 의뢰받는다. 좀처럼 받기 어려운 여행관계의 일이었다. 지금 곧잘 회자되는 심령스팟 순회라고 할까. 젊은 사람들에게 유명한 신사들이나 저를 소개하는 잡지에 특별호의 일부를 내가 담당하게 된 것이다. 담당지는 나가노의 젠코지라는 절. 일에 대한 회의를 끝낸 후 나는 내 차로 집에 가고 있었다. 집까지 30분 정도 남았을 때 그 이변이 일어난다. 춥다. 이게 무슨 일인가? 온몸이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리고 머리부터 목, 가슴, 복부로 맹렬한 격통이 찾아온다. 여러 영체험을 해온 나지만 이렇게 엄청난 것은 처음이었다. 마지막 힘을 짜내 마누라에게 전화하면서 의식을 잃어가면서도 내가 있는 위치를 전달하고 데리러 오라고 전한 후부터는 아무 기억이 없다. 우연히도 집에는 영능력자였던 잘 아는 부부가 놀러와 있었던 것 같다. 그 사람들이 타고 왔던 승합차에 올라타 내가 있는 곳으로 바로 온 것이다. 동시에 퇴마사에게 전화를 걸었고 그는 떨리는 아내의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나의 상황을 알아차린 모양이었다. 지금 너무 위험해요. 시간이 없어. 빨리 서둘러요. 준비해 놓을 테니까. 라고 하며 전화를 끊는다. 차 안에서 의식을 잃고 호흡마저 간당해진 나를 3명이 승합차의 뒷좌석에 옮긴 후 보통은 잘 타지 않는 고속도로를 달려서 퇴마사 선생의 집으로 향했다고 한다. 언제나라면 혼자 맞으러 나올 선생이었지만 그날은 아내와 아들도 같이 나와 있었다. 서둘러 불당으로 들어간다. 여기서부터는 떨고 있던 아내와 같이 가준 영능력자 부부에게 들은 이야기이다. 엄청나게 큰일이 되어 있었던 것 같다. TV 오컬트 프로그램에서 나오는 퇴마의식 같은 것은 거짓이라고 생각했었는데 불당에 옮겨진 나의 몸이 엄청난 기세로 경련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선생이 절규하였다. 눌러요. 주문을 외우면서 선생이 나에게 달려든다. 하지만 방 반대쪽까지 밀려나가 떨어진다. 어서 모두 도와줘요. 너무 많이 위험해.
라고 선생은 소리 지르고 방에 있던 모두가 덤벼들어 나를 눌렀지만 그런데도 그 힘이 엄청나서 모두 밀려나갈 것 같았다고 한다. 선생은 열심히 주문을 외우고 손에 든 선조로부터 내려온 염주로 내 몸을 억지로 계속해서 내리친다. 무슨 말 하는지 알겠어. 자네의 소망은 이 사람이 꼭 이루어줄 테니까 그만 진정하게. 선생의 목소리가 조용하게 돌아온다. 그러자 켜져 있던 불단의 촛불이 꺼지고 방 안에 전기도 나가면서 암흑천지가 된다. 그러더니 장신의 어떤 남자의 모습이 어렴풋이 보였다고 한다. 얼굴은 알 수 없다. 그냥 울먹이는 웃음소리 같은 것이 들려왔다. 선생은 서랍에서 낡은 부적봉투를 꺼내더니 그쪽으로 들어가도록 사내에게 재촉했다. 얼마 동안 기척이 일면서 남자는 사라졌다. 이젠 괜찮아요. 말을 못 알아듣는 상대는 아니었어. 라며 선생이 내게 말한 것은 몇 시간이 지난 후였다. 모두가 피로에 지쳐 주저앉아 있다. 선생의 부인이 피곤에 지친 몸을 끌고 차가운 음료를 모두에게 갖다 주었다. 그때 내가 겨우 의식을 차렸다. 선생이 천천히 내게 말을 한다. 저건 자네에게 부탁하러 온 친구일세. 전신에 큰 화상을 입고 죽은 사람이 주위에 있었나? 라고 한다. 멍한 머리에선 왠지 야마시타가 확실히 떠오른다. 그렇군요. 하지만 제대로 공양도 했고 동료들 또한 그 사람을 소중히 여겼었는데 어째서? 라며 나는 납득이 가질 않았다. 그는 말야 너무 상냥해. 너무 정직한 곳이 있어. 자기는 성대하게 공양되어서 정중하게 모셔져 있지만 남아있는 양치는 어떡할 것인가? 어처구니 없이 불효한 자신만이 성불되어야 하겠는가? 같은 생각으로 계속 자기를 책망하고 있었네. 하지만 어째서 나를 의지하러 온 것인가? 친구도 아닌 나를 어째서? 응석바지 외아들의 부모는 고령에 병들어 있고 게다가 친척과도 사이가 좋지 않고 자네와 닮은 구석이 많은 거야. 정말 그렇다. 나도 야마시타네 집도 부모님의 혈육들과 사이가 나빠서 야마시타의 장례식에도 집안 사람들은 아무도 참석하지 않았다. 그럴 때 내가 절로 취재를 나간다는 것을 구원을 청하려고 떠들던 그가 들었다고 한다. 그렇게 되면 가슴속에 떠오르는 생각은 하나뿐. 절에서 성불해도 좋을지 부처님에게 물어보고 싶은 것이다. 생전에는 신앙심이 있는 남자는 아니었는데 죽은 후 떠돌다 보니 어떻게든 구원을 얻고 싶다는 생각이 강렬하게 높아진 것 같네. 괴로웠을 거야. 그 사념을 자네에게 무슨 일이 있어도 전하고 함께 절에 가고 싶었던 걸세. 그것뿐이었어. 선생은 그렇게 말하면서 내게 부적주머니를 건네준다. 여기에 그의 혼이 들어가 있네. 틀림없이 자네가 절에 데리고 가주게. 그리고 대신 공양해주고 와. 그것으로 그는 구원받는 걸세. 나는 가슴이 미어지면서 그만 울음을 터뜨렸다. 그 쾌활함이 전부였던 그가 이렇게까지 괴로워하고 있었다니. 그 다음 주에 나는 취재 예정을 무리해서 하루 더 늘린 후 절로 향해 부적주머니를 공양하였다. 이제 괜찮으니까 안심하고 성불하시오. 라고 마음속으로 빌면서.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이 사건은 야마시타의 부모님에게도 동료들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